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이희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매우 좀 독특한 문화, 독특한 지역에 대한 조금 다양한 생각들을 그리고 그 고민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좀 심상치 않죠. 중동, 서아시아 중량의 정체성과 한국과의 어떤 역사성. 지금까지 우리는 인류사를 동양과 서양이란 이분법적으로 재단하면서 항상 그 방법론에만 집착해 왔는데 좀 다양한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최근 들어서는 제가 이제 중량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만들면서 좀 이 동양과 서양이 아닌 어떤 중동 오리엔트에서 출발하는 어떤 문명사적 방법을 굉장히 깊이 고민하고 최근에는 인류 본사라는 한 700쪽이 넘는 책으로 한번 정리를 해 놓아서 우리 학계가 뭐 약간은 소용돌이 속에 아주 치열한 담론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은 뭐 저는 중동 이슬람 문화를 공부하고 40년 동안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이제 평생 공부해 왔던 그 작은 그렇지만 큰 의문에서 시작했습니다. 왜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이 메카라고 하는 문명의 하부 구조가 축적되지 않는 사막 불모지에서 교육을 받은 적도 없는 일자 무식쟁이 무하마드라는 사람이 천의 고아로 태어나서 갑자기 사막 한가운데서 계시받았던 종교가 1400년이 지난 지금까지 20억이라는 추종자를 붙들어 매고 지금 다른 종교가 AI 시대에 좀 쇠퇴해가는 추세에 비하면 역동적으로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답할 건가, 이런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에 이제는 얄팍한 오해와 편견,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정 종교적 도구마의 틀로 이걸 끌고 가는 것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그러면 오늘날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21세기 첨단 시대에도 이렇게 자기 종교를 지킬 수 있는 이 바탕의 원천은 뭔가? 메카를 버리면, 아라비아라는 사막을 버리면 아주 의외로 답이 쉽게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슬람 문명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스 로마가 축적되어 있는 동로마 제국과 5천년 오리엔트 문명을 동시에 끌어안는 세계 최초의 종합 문명 용광로를 가동합니다. 이게 이제 이슬람 문화의 본질이고 성공의 기본 컨텐츠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보자, 뭐 이렇게 출발해 볼까 합니다. 어떤 객관적 데이터로 보면은 세계에서 제일 큰 여론조사 기관인 통계기관인 여러분들도 들어보셨던 퓨 리서치 센터의 2021년 세계 종교인구 분포가 몇 달 전 발표가 됐습니다. 뭐 잠정 통계이기는 하지만 2021년 기준으로 세계 이슬람권 인구가 처음으로 20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뭐 금년이 지금 2022년이니까 20억을 훨씬 상회한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슬람 국가로 유엔에 가입하고 있는 나라가 정형국 기준으로 57개국입니다. 지구촌 4분의 1에 해당되는 이 거대 문화권을 이제는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문제 제기는 우리가 흔히 관성적으로 익숙해 왔던 문제에서부터 한번 출발해 봅시다. 제 책의 서문을 그대로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어느 순간 물질 자본주의와 유럽 중심주의가 종교적 우월감과 인종주의라는 절대 가치의 무기를 들고 세상을 호령하면서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정치적으로 약자이고 종교적으로 이슬람의 전통을 고수해온 문명의 본고장은 아수오리엔트, 중동, 서아시아, 서남아시아, 아랍이슬람, 아나톨리아, 레반트, 소아시아 같은 각자의 이해관계나 개념에 따라서 제멋대로 불리거나
막연한 동방으로 인식되면서 철저히 주변부로 밀려나고 말았다. 동수로 문명을 전파한 역사적 역할은 일정 부분 인정되었지만 19세기 이후 서양 문화의 절대적 우월성은 너무나 확고해 보였다. 지금 이 시각 대한민국 세계사 교과서에 실려 있는 대목입니다. 그 관점 그대로 소개합니다. 서양이 중동이나 동양을 공격하면 정복, 승리, 문화 전파로 기록되는데 중동이나 오리엔트 동양이 서양을 공격하면 왜 약탈, 폐허, 문화 파괴가 되어야 하는가?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가 동양의 한 부분이고 또 오리엔트와 오히려 깊은 역사적 관계를 통해서 우리 문화의 원형질에 단단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논리적 편향이 현재도 우리 교과서에 실려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한 손에 칼, 한 손에 코란이라는 이 부정적인 이 표현은 또 얼마나 호전적입니까? 함무라비 법전의 282개조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표현한 나쁜 법의 전형처럼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지만 이 함무라비 법전의 탈리오 법이야말로 인류 5천년 사상 처음으로 법치를 제도적으로 완비한 법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권력을 가진 자, 무기를 가진 자, 힘 있는 자가 노예나 약자를 마음 놓고 생사 여탈권을 가져도 처벌받지 않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함무라비 법전에 의해서 누구라도 사람의 생명을 해하면 자기도 생명을 내놓아야 되고 상대에게 상해를 끼치면 똑같은 상해를 당하거나 피해자가 만족할 때까지 보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완벽한 법의 지배를 만들어 놓았던 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물론 이게 3,800년 전의 법전이기 때문에 21세기 법원의 기준으로 보면 미흡한 점이 있지만 물론 계층 간에 또 귀족과 중간층 간의 법의 적용의 차등이 있었습니다. 그건 3,800년의 법 제도를 21세기 법의 개념으로 재단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논리적 억지이지요. 이게야말로 우리가 정말 법치 공정을 맨날 입에 달고 다닐 때 이 눈에는 인, 이에는 이라고 하는 탈류법의 함무라비 법전의 법치 정신을 그리스 로마 이상으로 완벽하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한 손에 칼, 한 손에 고래라는 것은 중세 유럽 최고의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확산하는 이슬람의 두려움을 피해서 고뇌하는 유럽 이슬람 기독교 시민들을 위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12세기적 망령적 용어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탄과 같은 종교는 칼로 전파하는 종교다. 칼의 위협이 거치면 거품처럼 사라질 종교니라 라고 그 스스로 푸른 중세 기독교 중심 사상에 만들어 놨던 이 용어가 21세기가 한참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지식인들 사이에서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자체가 정말 우리는 또 다른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세계사의 주인공도 유럽과 동양이고 중동은 좋게 봐야 실크로드의 중간 역할만 한 거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럼 이 감성적이고 어떤 민족적인 접근이 아니라 뭔가 좀 학문적이고 정교한 방법론적으로 인류사를 통찰할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들이 우리 오늘날 담론의 여지가 되겠습니다. 저는 문화인류학 전공자라서 평생 학생들에게 문화상대주의를 강의하고 강조해 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문화상대주의란 것은 모든 문화는 그 문화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향기와 색깔이 있기 때문에 나의 가치관과 잣대를 가지고 남의 문화를 함부로 재단해서는 그 결과치는 편견과 오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는 그야말로 그 문화를 만들어냈던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접근해보자 하는 문화상대주의죠. 물론 문화상대주의가 만능은 아닙니다만 나와 다른 생각, 다른 가치를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는 아주 유효한 방법론이면 틀림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12년 동안 제가 깊게 고뇌하는 또 다른 문제는 문화상대주의와 함께 역사상대주의 문제입니다. 40년 동안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정리한 문화인류학자의 생각으로 역사는 이러한 겁니다. 모든 역사는 그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절절히 살아내간 삶의 궤적의 총량이 역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문화권 구성원 전체가 절절히 기억하고 있는 기억의 총량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화권은 다른 역사적 기억과 역사적 인식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오랫동안 특히 지구촌 4분의 1에 해당되는 이슬람 문화권의 역사에 대해서도 철저히 가해자, 식민자, 지배자의 논리와 시선, 교과서를 통해서만 우리가 배워왔던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에게 오랫동안 세계사와 서양사는 동일한 개념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소위 말하는 너무나 편중된 역사인식으로부터 탈피해서 역사의 주인공들의 인식과 역사적 기억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살펴보는, 이게 저는 역사상대주의적 통찰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페르시아 전쟁은 모든 교과서에 그리스의 승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럼 페르시아 문명과 페르시아 전쟁사는 어떻게 기록됐나요? 100%, 0.1%도 아닙니다. 100% 그리스 역사학자 헤로도토스의 히스토리아에 근거해서 적대적 이해 당사자가 만들어 놓은 논리와 역사와 기록에 의해서 페르시아와 역사와 문화를 우리가 이해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인류 최대의 제국이었던 페르시아 역사가 형편없이 격화되고 폄훼되고 평가절하되고 상당 부분 묻혀진 결과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일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두 문화 민족인 한국과 일본 사이에도 35년의 짧은 지배 피지배의 트라우마 때문에 위안부 문제, 교과서 왜곡 문제, 강제징용 문제, 독도 문제, 한 역사적 사안을 두고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고 양국 정상이 만나지 못하는 껄끄러운 관계잖아요. 하물며 수백 년간 전쟁했던 당사자의 역사와 문화를 완전한 어떤 적대적 당사자의 자료에 의해서만 판단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균형 감각이 있고 온전한 역사 인식이라고 말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개의 중요한 하나의 틀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하나는 알렉산드로스의 신화를 꺾거나 뛰어넘어야 되고, 그의 허구에 가까운 헬레니즘에 대한 재평가가, 비판적 재평가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세계 역사를 균형 있게 통찰하고 또 우리와도 더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중동이나 오리엔트나 페르시아 문화와의 관계를 복원하는 것은 우리 문화의 원형을 온전히 되살리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 위치나 역할이 있기 때문인 거죠. 알렉산더, 물론 교과서에서 저도 교과서 편찬에 참여하면서 현재 우리 교과서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드로 가르칩니다. 서양의 역사에서는 서양의 인물로 동양을 파괴하고 약탈하고 유린했던 알렉산드로스는 더 그레이트를 붙여서 알렉산더 대왕일지 모르지만 세계사의 큰 흐름에서 보면 알렉산드로스는 13년 세계를 통치합니다. 20살에 세계 정복을 시작해서 33살에 바빌론에서 죽음에 끝나는 이 13년 역사를 세계사에서 송두리째 빼버려도 세계사의 흐름에 조금의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에 500년 제국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이거는 서양이 동양과 오리엔트를 공격했기 때문에 서양 역사에서는 알렉산더 대왕 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도 알렉산더 대왕, 그 사람이 동양에 뿌려놨던 그 어마어마한 영향을 확대, 과장, 증폭해서 헬레니즘 담론을 하늘 끝까지 미화시켜 놓은 겁니다. 사실 이거는 인류 역사에서 송두리째 빼버려도 5천년의 긴 인류 역사에서 보면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그리스 로마 문명 이상으로 가르쳐야 될 인류 문명에 공헌했던 어마어마한
인류의 역사와 문화가 동시대 그 후대 공존해 있기 때문인 거죠.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4번 문제를 우리가 짚고 넘어간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인류사를 통찰하는 방법에서 기록 없는 역사 없다라는 너무나 오랫동안 이 방법론에 우리가 익숙해 왔습니다. 근데 기록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1%의 슈퍼 엘리트가 독차지하는 독점적 권력의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좀 전에 인류학자가 이해했던 역사는 어떤 거라 그랬죠? 역사란 한 시대 그 문화권 공동체 전체가 절절히 살아내간 삶의 궤적의 총량이 역사라고 한다면, 1%의 슈퍼 엘리트들의 그 기록만 가지고 그 전체 공동체의 그 시대적 상황과 문화적 컨텐츠와 그 인식을 판단하는 것은 상당한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요즘은 이 기록의 역사 못지않게 기억의 역사도 매우 소중히 다루어집니다. 기록의 역사는 조작이 가능하고 한 사회의 특별한 계층의 시대적 상황의 반영이라고 한다면, 기억의 역사는 모든 민중들이 절절히 가지고 있는 전성, 신화, 스토리텔링 같은 것이 기억의 역사입니다. 지난주까지 저는 중앙아시아 출장을 다녀왔는데, 키르기스탄에 가면 마나스라는 그 소위 말하는 국가 서사시가 있습니다. 그 전체 이제 외우는 분량이 한 100시간 정도 되는데 한 일주일을 꼬박 외웁니다. 해마다 이 마나스라고 하는 이 서사시 암송 경연대회를 열리는데, 이 마나스라는 100시간을 암송하는 사람이 지금 몇천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경연대회에서 끊어야 될 때 끊지 않고 발음이 명확하지 않거나 소위 말하는 그 음가나 전달해주는 그 음조가 틀려도 지적당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수천 명의 사람이 호흡법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작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인류 역사는 기록의 역사 못지않게 기억의 역사도 매우 소중하다. 따라서 아시다시피 이런 어떤 문화적 자산의 가치를 인정해서 유네스코에서도 이제 거시적으로 드러난 유형 문화유산 건축물이나 이런 가시적인 성과 못지않게 가지고 있는 기억의 역사, 스토리, 전성, 김치, 테크놀로지, 노하우, 스토리텔링, 어떤 공동의 습속 같은 것도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무형 문화유산으로 동시에 지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글로벌 지성으로서 이런 농경 정주 중심의 기록의 역사 못지않게 인간의 머릿속에 컴퓨터처럼 남아있는 더 많은 민중들의 애환과 시대 상황을 담고 있는 기억의 역사에 대해서도 여러분 그 가치를 충분히 이제 인식해 달라, 뭐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존재에서 우리가 인류 본사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인류 역사에서 그리스 로마나 유럽 역사에 가려져서 빛을 보지 못했지만 그 그리스 로마 이상으로 크게 인류 문명에 공헌하고 오늘날 21세기 관점에도 재조명되어야 될 15개의 제국을 한번 복원해 보았던 겁니다. 1장에서 7장까지는 이슬람 이전의 제국이고, 이제 7장부터 8장까지는 또 8장부터 15장까지는 이슬람 이후에 인류 문명이 했던 대제국들입니다. 아이, 그건 뭐 선생님이 자기 전공 분야이니까 말을 그렇게 해도 이게 뭐 인류 역사에서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실제로? 제가 이런 담론을 이제 준비하게 됐던 결정적 계기는 1장에 있는 괴베클리 테페의 발굴입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2014년에 독일의 클라우드 슈미트 팀이
아나톨리아, 지금 터키 땅이 아나톨리아 그 남동쪽에서 12,000년 전 신전 도시를 23개를 동시에 발굴하게 됩니다. 이걸 이후로 이제 세계사의 흐름이 기본적으로 바뀌고 뭐 거의 세계 고고학계가 시쳇말로 멘붕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네이버 검색어에 고고학 멘붕 치면 이 사건부터 이제 유지가 됩니다. 바로 인류가 이 아나톨리아 반도를 놓쳐버렸거나 평가절하하거나 그리스 로마 중심에서 덮어버렸기 때문에 이 모든 인류사의 왜곡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이게 아나톨리아 반도인데 왼쪽에 여러분 것을 보시면 이게 트로이가 있습니다. 트로이 밑에 북쪽에 살던 나라가 이게 그린색이 프리기아입니다. 프리기아는 여러분 생소하실지 모르지만 만지기면 하면 황금으로 변하는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벌거벗은 임금님의 주인공 마이다스 시대가 프리기아입니다. 트로이도 하이니 슐레이만이 신화했던 트로이를 이곳에서 고고학 발굴에 성공함으로써 트로이는 지금 완벽한 역사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노랗게 표현되어 있는 앙카라 쪽에 있는 제 컷을 보시면 이곳에서 마이다스의 왕묘가 발굴되면서 미다스 왕의 스토리텔링도 완벽한 역사 사실로 들어와 있습니다. 오른쪽 흑해 쪽에 노란 나라가 이게 지금 현재 열심히 발굴이 진행 중에 있는 아마존 왕국입니다. 아직은 아마존은 신화의 영역이지만 이 발굴이 이제 진척된다면 머지않아 이 아마존의 신화도 동화도 역사 속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이 프리기아 오른쪽에 있는 노란색의 요 지역이 히타이트 지역이고요. 여러분 지금 컷을 따라가 보면 빨간 걸로 표현된 하란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괭베클리 태피가 발굴된 곳입니다. 바로 시리아를 흘러가는 강이 유프라테스 강이고 이라크로 흘러가는 강이 티그리스입니다. 이 유프라테스가 티그리스가 만나는 하류 바빌론에서 수메르 문명이라고 하는 인류 최초의 도시 문명이 만들어졌다. 뭐 귀에 따갑도록 우리가 들어왔던 거잖아요. 근데 이 두 강이 만나는 하류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성숙하던 문명이 두 강이 만나는 지점에서 메가 시너지를 내면서 인류 최초의 고대 문명이 꽃을 피게 되는 겁니다. 한 문명과 한 문명이 만나면 1 플러스 1은 2, 2가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문명은 이걸 우리가 뭐 11 문명 법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한 문명과 한 문명이 만나면 1대1이 만나면 2가 되는 것이 아니고 11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의미를. 그래서 이제 수메르 문명이 꽃을 피는데 문제는 이 수메르 문명이 꽃이 피기 7,000년 전부터 이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상류 지정에 어머니 문명이 있었던 겁니다. 이 어머니 문명이 강을 따라가면서 수많은 자식 문명을 놓고 이 자식들이 서로 다른 자식들이 만나서 기원전 3,500년 메소포타미아가 꽃을 핀다면 지금까지 어머니 문명은 안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상류인 하란에서 무려 12,000년 전 신전 도시가 23개가 동시에 발견됐고요. 이 코냐 쪽에 있는 노란 지점이 바로 이 하란보다 좀 한 1,000년 뒤에 만들어졌던 기원전 8,000년 전, 10,000년 전의 차탈휴익이라는 도시가 여기서 발견이 됐습니다. 인류 문명이 여기가 이제 본토 어머니라고 충분히 이제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참으로 재밌게도 저는 뭐 인류학자는 뭐 신학하고 대척점에 있기는 하지만 구약이라는 것은 일종의 스토리잖아요. 성경상에 나오는 구약의 얘기와 최근 고고학적 발굴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한 지역에서. 바로 그것이 잘 보이시나요? 오른쪽에 마운트 아라렛, 이 산이 바로 노아의 방주가 걸렸다고 하는 아라렛 산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반 호스라고 보이죠. 이 반 호스가 바로 많은 이제 성서 고고학자들이 에덴의 동산에 있던 지역이라고 하고 인류가 최초로 도시 문명을 했던 하란이 바로 아브라함이 뛰놀던 생가와 고향입니다. 아브라함이 놀던 당시의 집들의 모양들이
지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고요. 이 안탈리아 쪽에는 산타클로스, 소위 말하는 세인트 니콜라스 주교의 생가와 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산타클로스는 실존 인물입니다. 그리고 에베소라는 쪽에 실죽이라는 마을에는 성모 마리아께서 마지막으로 살다 돌아가신 마리아 하우스가 여기 있고요. 물론 기독교는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셔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성지이지만 초기 7대 교회가 모두 아나톨리아 반도에 있고 니케아, 칼케동, 에페스 같은 초기 공회가 다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이 어마어마한 신화와 고대 역사와 성서에 주무된 아나톨리아를 서양 중심 또 동양 중심의 딱 중간에 있는 사각지대라는 이유 때문에 양쪽 모두에서 주변부로 비주류로 변방으로 이제 자리매김하면서 인류사에 어마어마한 왜곡이 일어났을 수밖에 없다. 그래 뭐 12,000년 도시에 뭐 남아 있겠어? 뭐 움집에 벽화 몇 개 남아 있는 거 아닐까? 볼까요? 지금 내셔널 지오그래피, 스미소니안 박물관, 메트로폴리탄 같은 세계적인 최고의 고고학 집단들이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내셔널 지오그래피는 11,600년이고 독일 클라우드 슈미트지만 11,700년이지만 거의 오차범위 이내로 11,700년 전의 도시입니다. 이런 거대한 신전 도시를 지었고요. 이 기둥 하나하나를 보시면 이게 다 깎았습니다. 깎아서 조각을 해놓았습니다. 지금 눈으로 봐도 이 역동적이고 미학적인 조각은 탐복을 금치 못합니다. 12,000년 전이란 것은 인류가 금속기를 사용할 꿈도 꾸기 전입니다. 음각은 좀 딱딱한 돌을 가지고 계속 마모를 시키면 구멍을 패서 음각은 가능하지만 양각은 주변의 돌을 몸돌을 모두 떼어내고 평평하게 갈고 부조 형식으로 도들새김으로 조각을 하잖아요. 이거는 연장을 써도 하기가 어려운 조각입니다. 이거는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현대과학으로서는. 근데 유물로 남아있고 레이저나 정확한 연대 측정에 의해서 연대까지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제 고고학자들이나 건축학자들이나 이런 이제 알고리즘이나 빅데이터를 적용해 보니까 이런 거대 신전 도시를 짓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10년 이상 900명에서 1000명의 지속적인 노동력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계산이 나오니까 그 한 사람의 가정이 5인 가족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4,000명 내지 5,000명의 도시 공동체 규모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런 거석 실증적인 유물이 존재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어야 되는 시점에 왔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뭐 고고학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우리는 200년 동안 서양을 리스트의 사회 발전 진화론에 근거해서 인간은 수렵 채취 시대, 농경 정주 시대를 맞으면서 신석기 농업혁명이 일어나고 뭐 그다음에 이제 도시 정주 사회, 뭐 그다음에 산업혁명, 정보화 사회, 이제 우리가 AI 시대 4차 산업혁명 이런 도식인데 11,700년이라는 것은 수렵 채취 시대의 말기입니다. 이런 유물이 발견되면서 뭘 의미하는가? 인류는 수렵 채취 시대에도 농경 정주 사회에 못지않는 고도의 순화된 진화된 도시 문명이 존재했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밝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이 도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도시보다도 한 1700년 내지 2000년 뒤에 기원전 8000년에 차탈 휴익이라는 또 다른 도시가 이거는 훨씬 더 큰 규모죠. 8,000명의 도시가 지금 확인이 됐고 고고학자들이 도시를 복원해 놓은 형태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일정한 계획 도시입니다. 평생 이 차탈 휴익을 발굴했던
영국 고고학자 이안 호들리 교수가 제가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정년 퇴임하고 이제 미국에 안주를 하셨는데 그 사람과 인터뷰한 결과를 1차적 표현으로 따옴표로 제가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차탈 휴익은 어떤 사회였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8,000명 정도가 거주했던 완벽한 고대 평등 사회였고 남북을 가르는 작은 개천을 경계로 서로 결혼이 이루어졌다. 같은 마을끼리 결혼 안 했다는 거죠. 모든 방의 규격이 거의 동일하고 공회당이나 행정관서 같은 군의적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고대 사회에서 흔히 나타나는 카리스마를 가진 공동체 리더나 위계 질서가 거의 보이지 않고 도시 공동체 운영은 만장일치 협의체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한방에서 나온 유골의 치아 DNA를 분석해보니 그들 사이의 혈연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고 식생활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남녀 차이가 없이 같은 노동 정도를 담당했고 발견된 유골의 성적 비율도 비슷했다. 내 자식에 대한 집착 없이 공동 육아 체제를 갖추었으며 폭력 없는 공동체 생활을 구축했다. 평생 이걸 연구했던 학자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만년 전에도 천박한 자본주의의 한계에 달한 우리에게 주는 지혜로운 메시지는 담겨 있는 것이다. 그게 우리가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이후에도 아바스, 호라점샤, 티무르 또 이베리아 반도에 800년 동안 이슬람 문화를 꽃을 피웠던 나스르 왕조, 이게 알함브라 궁전 시대잖아요. 이란의 사파비, 이 아프리카에도 르네상스 시대에 유럽의 르네상스에 못지않는 세계 최고의 첨단 기술과 과학과 학문적 전통을 이뤘던 말리와 송가의 제국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인류 최대의 제국이었던 오스만 제국, 그 다음에 영국이 인도를 식민 통치할 때까지 타지마할이라고 하는 가장 완벽한 건축의 금자탑을 남겼던 무굴 제국, 이런 나라들의 역사와 문화, 인류 문명에 대한 공헌을 그리스 로마 수준으로 우리가 정교한 과학적 데이터에 의해서 이제 정리 이제 해보는 작업, 이게 이제 뭐 제가 인류 본사를 썼던 이유고 뭐 여러분과 이걸 공유하고자 하는 본질적 내용입니다. 이런 노력들은 뭐 드물게 많은 내 친구들이 동기생들이 미국 유학 가는 비행기를 탈 때 저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정반대편으로 이스탄불 대학으로 제3세계에서 유학을 했고 거기서 소위 말하는 바로 아나톨리아 문명의 본 고장인 이스탄불 대학 역사학부에서 이제 전혀 다른 관점과 역사관과 자료를 가지고 공부하면서 이런 인식을 갖게 됐던 것 같고요. 1983년이면 뭐 여러분 많은 분들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이지만 제가 첫 유학을 갔을 때 1453년에 설립된 이스탄불 대학에 당시 지금 딱 40년 전에 역사 학부에 12개 역사 관련 학과가 있었고요. 전임 교수만 60여 명이 넘는 적어도 제국을 경영해 본 나라가 GDP는 우리의 3분의 1밖에 안 됐지만 이 역사와 인문학적 투자와 가치 이것은 깜짝 놀랄 정도였다. 그리고 이 세계 4대 고대 문명 중에서 3개가 중동에서 만들어집니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도서. 그리고 현대 고고학에서는 이미 5,000년 전에도 세 문명권 사이에는 광범위한 역사적 접촉과 교류가 계속되어 왔다. 현대 고고학의 기본 이론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역에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라고 하는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3대 종교가 다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한치의 빈틈없는 1년의 단절 없는 찬란한 역사와 문화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걸 서양 중심의 역사에서 오리엔탈리즘 학문 담론에 의해서 이걸 축소하거나 왜곡하거나 덮어버렸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랫동안 세계사와 서양사는 동일한 개념으로 이제 교육받아 왔지만 그걸 버리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서양 중심의 눈으로만 세계사를 이해해 왔다면 이제는 서양에서 버렸던 나머지 역사도 우리 눈으로 복원하면서 어떤 보편 가치와 균형 인식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점이 온 거다. 이거는 그렇다면 서양 한쪽 눈을 감고 저쪽 눈을 봤으니까 그럼 이쪽 눈을 뜨고 저쪽 눈을 감자. 그거는 굉장히 저급한 어프로치잖아요. 이제 한쪽 눈만 가지고 세상을 봤다면 어떤 적대적 이해 당사자에 의해서 강제로 닫혀졌던 나머지 한쪽 눈을 부릅뜨고 보면서 훨씬 통찰력 있고 균형 있는 인류사의 흐름을 우리가 여러분이 캐치할 수 있다. 그걸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 시대는 페르시아가 있었고 로마 500년 시대 때는 파르티아가 있었습니다. 역시 500년 제국이겠죠. 동로마 시대는 사산족 페르시아가 있었고 카운터파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스만 터키가 1차 세계대전 때 독일, 오스트리아와 함께 줄을 잘못 서서 패전하면서 산산조각이 나고 오늘날 분열된 중동의 모습이 된 겁니다. 역사는 철저히 승자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승자도 패자도 아닌 제3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서양 중심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함과 동시에 그들이 적으로 버렸던 역사까지를 우리는 꿰차고 두 손으로 함께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글로벌 지성으로서 글로벌 리더로서 반드시 갖춰야 될 필수적인 인식의 기초 자료다. 몇 가지 예만 보고 지나갑시다.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전쟁했습니다. 이 그린색이 페르시아입니다. 다리우스 대왕이 수사에서 12만 명의 병사를 이끌고 2800km를 행군해 가서 이 바다에 다리를 놓고 아테네를 공격합니다. 그리스가 셌을까요? 페르시아가 셌을까요? 한 번도 고민 안 해보셨죠?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을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하는데 모든 자료를 분석해 보면 페르시아 전쟁은 11전 8승 1무 2패입니다. 그 2패가 하나는 마라톤 전쟁이고 하나는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8번은 페르시아가 승리합니다. 근데 서양 역사에는 그건 별로 기록하지 않죠. 아테네는 그리스는 폴리스였습니다. 제국이 아니었죠. 폴리스는 2,000명 규모의 도시부터 폴리스라고 합니다. 아테네가 가장 번성할 때도 2만 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 페르시아는 제국이었고 28개 나라가 복속하고 있었고 약 5천만 명의 인구가 포진하면서 전 세계 인구의 44%를 끌어안고 있는 세계 최초의 제국이었습니다. 이걸 그리스와 대등하게 마주보는 자체가 역사적 왜곡입니다. 물론 그리스가 철학이나 변정법이나 논리학 같은 형이사학적 가치를 인류에게 전해준 역할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리스는 제국을 경영해 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 최초의 제국이었던 역참제도, 조세제도, 도로망, 최신통신, 커뮤니케이션, 리더십 이 기초가 로마 제국의 단단한 전형이 됩니다. 로마는 그리스로부터 배우지 못했습니다. 아니 도시국가로부터 어떻게 로마 천년의 제국의 가버넌스의 노하우를 배웁니까? 바로 그 이전 600년 동안 세계 최초로 제국을 경영해 보았던 모든 노하우가 고스란히 로마로 전해져서 업데이트해서 천년 로마 제국의 단단한 기초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 제국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로마 제국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그리스 전쟁의 틀로만 우리가 버렸던 것은 너무나 큰 역사적 왜곡이고 그조차도 그리스 역사학자 헤로도토스의 담론을 가지고 페르시아 역사를 서술할 때 생겨났던 모순과 왜곡이죠. 살라미스는 아테네 앞바다에 있는 전쟁의 살라미스고요.
이게 뭐 이 사람들이 나무의 안방에 해류나 조류 풍량을 모르니까 매복해 있다가 뭐 이순신의 울돌목 전쟁처럼 유인해서 여기에 몰살시키는 게 살렘에서 매번 지다가 한번 이겼고요. 마라톤에서도 계속 약탈을 당하다가 한번 잘 막아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42,195m를 달려서 우리가 이겼다 그러고 죽잖아요. 그게 여러분 마라톤의 유래가 됐다는 건 알잖아요. 사실은 그 마라톤 42,195m를 달려갔다는 것은 어떤 역사 기록에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놨던 신화죠. 지금 페르시아가 이란이잖아요. 여러분 이란에 마라톤 종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란 친구 만나서 마라톤 얘기하면 맞아 죽습니다. 제가 80년대 90년대 초까지 이란을 쭉 출장을 다니다 보면 이란 올림픽위원회에서 IOC 세계올림픽위원회 해마다 페티션 청원을 냅니다. 그건 뭔가 하면 마라톤을 올림픽 종목에서 제외해 달라는 청원을 냅니다. 현재 국제정치 역학구도상 마라톤이 올림픽에서 빠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란 올림픽위원회의 논리는 이러합니다. 올림픽이야말로 전쟁과 갈등과 분쟁을 딛고 온 인류가 친구되어 화합하는 평화의 대축전인데 한 나라가 또 다른 나라를 침공한 전쟁의 상흔인 마라톤을 올림픽의 꽃으로 한다는 것은 올림픽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따라서 마라톤을 올림픽 종목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물론 그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습니다만 역사적 관점은 이렇게 서로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이해하는 겁니다. 이게 균형 감각입니다. 편들기 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죠. 근데 그 가치를 이 다양성의 가치를 여러분이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자 합니다. 로마 시대에는 파르티아가 있었습니다. 오리엔트에는. 역시 유프라테스강을 경계로 이게 그린색이 파르티아고 왼쪽에 아시다시피 거대한 로마 제국입니다. 파르티아가 정확하게 471년 존속합니다.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로마를 상대로 유프라테스 강을 3,000km를 접경하면서 500년 제국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 파르티아가 로마보다 강했거나 로마가 파르티아를 결코 복속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471년 제국이 유지됐을 거잖아요. 실제로 크라수스와 폼페우스와 시저가 삼두 정치를 하면서 크라수스가 동방원적인 책임자로 파르티아를 공격하다가 전사합니다. 그래서 삼두 정치가 깨지고 폼페우스와 시저가 권력 투쟁을 하는 틈을 타서 안토니우스가 새로운 이제 패권을 잡습니다. 로마 황제 안토니우스도 이 비옥한 오리엔트의 집산지인 파르티아를 로마에 복속시키지 않고서는 국가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전쟁하지만 결코 파르티아를 꺾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를 이은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후에 로마의 정책은 파르티아를 공격하지 않는 것을 로마의 불문율로 삼습니다. 그럼 파르티아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파르티아는 중국의 비단을 로마에 팔고 로마의 금은 주화 유리 세공품들을 중국에 팔면서 500년 국제교역의 물적 기반을 가지고 제국을 유지해 왔습니다. 따라서 중국 역사에는 가까이 있는 파르티아가 중요할까요? 멀리 있는 로마가 중요할까요? 파르티아가 훨씬 중요한 국가로 중국 역사에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안식국입니다. 들어보셨나요? 바로 안식국은 이 안식이라는 것은 파르티아 제국의 창건자인 아르사케스 황제입니다. 아르사케스를 중국말로 안식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걸 세계사에서 송두리째 빼버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로마사 따로 중국사 따로 한국사 따로 이런 왜곡된 절름발이 재미없는 외우는 역사를 배워야 했던 겁니다.
파르티아가 멸망하고 이 자리에는 사산조 페르시아가 들어서고 로마가 멸망한 자리에는 동로마가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산조 페르시아고 로마를 이은 동로마가 역시 유프라테스 강을 경계로 두 제국이 400년 쟁패합니다. 이 400년 쟁패 기간 동안에 300년 전쟁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소모전쟁을 벌입니다. 여러분 300년 전쟁 들어보셨나요? 300년 전쟁했다면 이 두 슈퍼파워의 전쟁입니다. 이 피지배 민족들의 삶은 300년간 약탈, 수탈, 전쟁 경제를 경험했겠죠.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는 어떤 정치 집단이 등장해서 의식주를 보호해주고 보장해주고 내일의 삶을 약속해준다면 환영받을 수밖에 없는 정치적 블랙홀 상태가 300년간 기다려져 왔던 겁니다. 이때 이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두 슈퍼 파워의 사각지대인 메카에서, 불모의 땅에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죠. 여기는 무하마드라는 상인 집단이 이슬람이라는 새로운 종교로 무장하고 군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서서히 북상합니다. 이게 하얀 사막에는 팔아먹을 데가 없어요. 사람이 안 사니까. 그래서 왼쪽에 있는 동로마 제국을 툭 치니까 어떻게 되나요? 한꺼번에 켜패당합니다. 그냥 무너집니다. 왜 무너진지는 아시죠?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300년 동안. 그래서 거의 총칼을 쓰지 않고 이 비옥한 동로마 제국을 고스란히 이슬람의 영토가 되고 바로 메카를 버리고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다마스커스에 최초의 아랍 왕국을 세웁니다. 이게 우마이야 제국이고 바로 세계 최고의 도서관에 있던 알렉산드리아의 지식 창고가 이슬람 수중에 100% 고스란히 들어옵니다. 그래서 500년간 축적되어 있던 그리스 로마의 모든 문명의 길실이 하루아침에 이슬람의 수중에 떨어지는 겁니다. 동쪽에 있는 사산조 페르시아와 세 차례 치열한 전투 끝에 사산조 페르시아도 결국 이슬람 아랍의 손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국의 수도를 5000년 오리엔트 문명이 축적되어 있는 바그다드의 수도를 옮깁니다. 여기서 500년 도읍합니다. 이게 이슬람 제국의 번성기를 이루고 1258년 징기스칸에서 멸망할 때까지 500년 이슬람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슬람 제국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스 로마 문명과 오리엔트 문명을 동시에 무너뜨린 세계 최초의 종합 문명 용광로를 가동합니다. 두 슈퍼파워를 무너뜨렸으니까 그 후 1000년 동안 이슬람 세계에 범접할 정치 세력은 그 후 1000년 동안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이슬람 중세 1000년의 황금기, 학문의 절정기, 문화의 번성기를 이루었던 역사적 배경입니다. 바로 그 시기 유럽은 신의 목소리만 존재하고 인간의 합리적 창의성이 사장당하는 19세기 말 유럽 역사학자들의 눈으로 보면 치욕스러운 중세 암흑의 시기 스스로 다크에이지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암흑의 시기라는 것은 유럽 역사학자들이 만들어 놓았던 용어입니다. 그러나 그 암흑의 시기 1000년 동안 인류 최고의 학문과 과학과 예술과 문화의 절정기는 이슬람 문명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슬람 문명은 한 축으로는 비잔틴 제국을 무너뜨리면서 지중해 그리스 로마의 철학과 사상을 도입하고 사산조 페르시아를 무너뜨리면서 이 사산조 페르시아나 그 이전 페르시아 제국이 갖고 있던 가버넌스, 역참, 조세, 도로제도, 통신, 최신, 커뮤니케이션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9세기 초에 세계 최초의 대학을 만듭니다. 이게 바이툴 히크마, 우리말로는 지혜의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신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서구에서 버렸던 이 합리적 과학과 이성은 신이 만들어 놨던 피조물에 도전하는 오만 불손한 위협으로 유럽에서는 이 학문적 전통을 꺾어버렸을 때 바로 이 이슬람 대학에서는 서구에서 뿌리고 잊혀졌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유클리드의 기하, 프톨레미의 천문학, 아르키메데스의 지리학, 갈렌의 의학 등이
여기서 체계적으로 번역, 업그레이드, 수확되고 바로 사산조 페르시아를 무너뜨리면서 인도와 접경하게 되면서 인도가 가지고 있던 대수학, 십진법, 제로가 그대로 이슬람 세계에 들어와서 세계 유럽의 르네상스가 일어나기 500년 전 10세기에 이미 세계 최고의 학문적 전통을 이루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아랍의 르네상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뭐 에세이 질문지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중동이 우리 삶 속에 뭐 이슬람 문화가 영향을 끼친 게 있나요? 그 사람들의 역할이 뭐 있을까요? 그 질문을 한 페이지로 정리해 왔습니다. 읽어보시면 뭐 하루의 일상이 근사하죠. 뭐 중학생 정도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짐작하셨겠지만 오른쪽에 영어로 표현된 단어들의 어원이 다 이슬람 용어입니다. 대부분이 아랍어고 일부 페르시아가 있습니다. 안 믿어지시죠? 이미 우리 삶 속에 이 문화는 깊숙이 들어와서 체화돼서 일상으로 함께 호흡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럭셔리어스하고 모던하고 유러피안적인데 이슬람과 유러피안 연결이 잘 안 되잖아요. 이슬람 이꼴 테러리스트 그러면 쉽게 이미지 연상이 되는데 이 빨간 글씨 커피라는 단어가 아랍어입니다. 인류가 커피를 음용하게 된 것도 아랍이고 이걸 카페 문화를 만들어서 유럽에 전해진 것도 중동인데 커피야말로 여러분들 유럽 문화의 아이콘처럼 느껴지잖아요. AI 시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단어가 뭔가요? 맨 밑에 빨간 글로 알고리즘이잖아요. 알파고가 이세돌이 바둑 이기면서 알고리즘 모르는 국민이 없잖아요. AI의 기본적 원리가 빅데이터고 빅데이터를 움직이는 논리가 알고리즘이에요. 알고리즘은 9세기 말 이슬람의 수학자 이름입니다. 알고라즘이라는 사람이 이 법칙을 완벽하게 발명했기 때문에 알고라즘이가 만들었다고 알고리즘이 된 겁니다. 사람 이름이 학문 명칭이 됐습니다. 이 알고라즘이가 했던 또 다른 학문적 업적이 여러분 수학과는 학생들은 알죠. 이과생들은 엘지브라 대수학입니다. 같은 사람의 업적입니다. 사실 알고리즘 없으면 4차 산업혁명 없잖아요. 이런 인류가 미래를 설계하는 이 완벽한 과학적 업적을 이미 1000년 전에 완비해 놓았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시겠죠? 현대 학문 한번 볼까요? 영어로 얘기할게요. 천문학부터 astronomy, chemistry, astrology, 연금술, 알케미, 대수학, 엘지브라, 알고리즘, 피직스, 필로소피 다 알아봅니다. 현대 학문에서 이거 빼면 뭐 있나요? 이걸 스페인 톨레도에서 라틴어로 번역해서 유럽에 전해짐으로써 유럽의 르네상스가 일어나는 단단한 지식 원동력이 되었고 이걸 토대로 과학시대를 거치면서 유럽의 선진 학문이 정착됐습니다. 이걸 우리는 산업혁명 이후에 유럽을 통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유럽 문명의 스승이고 유럽 문명의 어머니 모태에 관리했던 이슬람 과학과 인문 전통을 우리가 들여다볼 기회조차 없었던 겁니다. 70년, 80년 우리 선배 세대들이 외화벌이하러 중동의 노동자로 파견되면서 건설, 두 차례 오일 쇼크를 경험하면서 석유, 최근에는 알카에다나 아이스 같은 테러를 통해서 건설, 석유 테러라는 20세기 후반의 이 표피적인 뉴스 중심의 키워드를 통해서만 우리가 20억 57개 지구촌 4분의 1의 문화 덩어리를 이해해 왔지만 이제는 진정하게 그 문화를 온전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세계가 가졌던 1000년 이상의 어마어마한 인문학적 하부 구조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뭐 알아야 될 이유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뿐인가? 그래서 나머지 시간에 이제 한 5분 동안 이제 이걸 얘기를 하려고 하면 그런 20세기 후반의 경제적인 이해관계인 줄만 알았는데 참으로 놀랍게도 아랍과 중동 사이에는 삼국시대부터 유럽이
한반도에 진출하기 꿈도 꾸기 전에 1500년부터 광범위한 역사적 접촉과 문화적 교육이 있어 왔다는 게 이제 밝혀졌고, 이것이 이제 스님이 평생 연구했던 하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18명의 아랍 학자가 쓴 23권의 필사본에서 신라, 고려, 조선 초기를 표현한 서적들이 우리 학계에 보고가 돼 있고, 이 사람들은 중국 장안까지 와서 중국 항저에서 배를 타고 크루시라는 해류를 타고 흑산들을 통해서 대한해협을 거쳐서 울산으로 해서 경주로 옵니다. 그래서 항주에서 출발해서 보름 만에 도착하는 이 흑산도에서 경주까지의 길을 중국에 붙어있는 반도로 보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1300년 전에. 그래서 신라를 6개의 섬으로 묘사했고 유토피아로 묘사했고, 많은 아랍 무슬림들이 한반도에 이주해서 영구 정착했다는 일관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역사에 나타나 있는 최초의 다문화 기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 10년간 여러분이 뭐 언론이나 또는 콘텐츠에서 이제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쿠시나메라고 하는 고대 페르시아 구전 서사시가 발견돼서 우리 학계가 지금 초비상 상태에 있습니다. 사산조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자가 나라가 망하려 하자 중국 당나라에 피신해 있다가 다시 신라로 와서 삼국 통일의 혁혁한 공적을 세우고, 삼국 통일 이후에 신라 공주와 결혼해서 부마가 돼 안착해 살고 있다가 페르시아라는 고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신라왕이 마련해준 세 척의 배를 타고 동남아시아 인도양을 거쳐서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그때 신라 공주를 데려갑니다. 거기서 새로운 왕자도 생산합니다. 그러면서 고토 회복에는 실패했지만 카스피해 쪽에 있는 아모리라는 산악지대에서 은둔 왕국을 세우고 신라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겁니다. 신라의 기후, 지리, 산물, 궁중어뢰, 음식의 천문 지식에 대한 전체 책이 820쪽인데 그중에 약 500쪽가량의 신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2009년 대형박물관 희귀문서실에서 저희 학계가 거의 기적적으로 발굴해서 지난 13년 동안 영국, 미국, 이란, 한국 네 나라 공동 해독 작업을 벌였고, 그 결실로 바로 지난달 7월 달에 2000년 매기가 아니고 7월 달에 UC프레스 캘리포니아 대학 출판부에서 영문으로 이미 출간돼서 뭐 여러분 인터넷에 알라딘이나 UC프레스 출판부에서 이제 구입이 될 정도로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내년 12월 말까지 우리말로 번역되면 우리 고대사를 거의 다시 손봐야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새로운 사실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쿠시나메라는 책 이외에도 최근에 이제 이란이나 아랍 학자들이 계속, 제가 이제 연구 책임자니까 저에게 새롭게 찾았다는 자료를 끊임없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 출간된 쿠시나메 이외에도 지금까지 제 손에 한 35개의 추가 문헌이 들어와서 신라를 기록한 내용들이 수기로는 필사본들이 확보되어 있고, 심지어는 신라를 기록한 고지도까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관심 있는 사람은 저한테 연락하시면 이 연구를 좀 시켜야 되는데, 선생님도 정연하고 명예교수로 이제 좀 쉬려고 그랬더만 갑자기 이런 황금 노다지가 쏟아져 들어와서 이걸 우리말로 바로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은 5,200만 한국 국민 중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양 학자들과 공동 연구를 통해서 영어로 번역하고 다시 해석해야 되는 이런 이제 고통스러운 입장에 이제 빠져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유럽의 르네상스를 이제 정리하면 한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유럽의 르네상스 우리가 평가절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르네상스 지도를 우리가 새로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의 르네상스가 일어나기 500년 전에 이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여기서 아랍의 르네상스가 먼저 일어납니다. 이것이 아프리카의 송가해를 통해서 800년간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던 스페인의 톨레도에서
여기서 모든 아랍어로 번역됐던 그리스 로마의 학문적 결실들이 라틴어로 번역해서 로마와 피렌체에 전해짐으로써 유럽의 르네상스가 일어나는 원동력이 되고, 이 바그다드발 아랍의 르네상스가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앙아시아에 들어가서 유럽의 르네상스보다 100년 전에 티무르 시대 때 중앙아시아의 르네상스를 만듭니다. 이 티무르는 여러분 약탈과 폐허의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지만, 이 티무르 시대 사마르칸드의 울루베이 천문대는 세계 최고의 천문대를 가지고 있었고, 여기서 1018개의 별자리의 움직임이 데이터베이스화돼서 이게 원나라 명나라를 통해서 세종의 칠정산 외편이라는 역법으로 이어집니다. 그 세종이 바로 20개의 과학기기와 훈민정음이라는 과학 르네상스를 만들지 않습니까? 세종의 과학 르네상스가 유럽의 르네상스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티무르의 마지막 왕자가 권력투쟁에 밀려서 무굴 제국으로 쪼개가서 이 티무르 제국의 마지막 왕자가 무굴 제국의 창건자가 됩니다. 이게 이제 결국 이때 타지마할이라고 하는 완벽한 금자탑을 만듭니다. 이 타지마할 시대와 로마의 르네상스 시대가 동일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유럽 르네상스를 평가절하할 아무런 이유가 없지만, 유럽 르네상스보다 500년 전부터 일어났던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르네상스를 통찰력 있게 동시대에 함께 고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거는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세종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혁명을 이루었던 세종의 르네상스가 유럽 르네상스보다 앞섬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의 원형을 과소평가하고 축소하는 이 유로센트리즘으로부터 언제까지 우리가 예속되었습니까? 이제는 그런 시점에서 과감하게 벗어날 필요가 있겠다. 여기 뭐 이런 얘기들을 마지막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1분만 더 주신다면, 시간이 이제 8시가 됐냐? 또 뭐 질문 시간을 통해 하고, 아프리카의 시대에 때는 송가이 제국이 있습니다. 여기 송가이 보세요. 몇 년입니까? 제국이 591년, 600년 제국입니다. 딱 르네상스 시기잖아요. 유럽의 르네상스에 아프리카에도 송가이뿐만 아니라 서부아프리카, 중부아프리카, 동부아프리카에 보세요. 나라 하나하나가 200년에서 500년, 말리 알와 왕국 같은 900년 제국들이 절비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는 역사도 없고 문명도 없는 불모의 땅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바로 250년간 노예 헌팅을 통해서 서양 해상 세력들이 아프리카에 진출하면서 난도질하고 문명을 황폐화시키고 1억 가까운 아프리카 젊은이들을 노예 사냥으로 가면서 오늘의 아프리카의 정근대성과 낙부성의 근원적 역사적 과오인 겁니다. 뭐 그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서구가 인권과 자유와 평화를 이룬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지만, 그 친구들이 그 식민시대 때 했던 이런 역사적 과오도 진솔하게 사과하고 그에 대한 배상, 또 아프리카의 어떤 근대적인 개선에 투자하는 이 노력이 이제 꼭 필요해 보인다. 정리하면, 역사란 것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절절히 살아내간 삶의 궤적의 총체다. 모든 문화권은 그들만의 독특한 역사적 인식과 기억이 있다. 이걸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된다. 역사는 당대의 시대적 상황과 공간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의 눈으로 고뇌하는 것이지만, 반드시 오늘의 신발로 과거를 함부로 걸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근대화 이꼴 서구화에서 이제 우리가 벗어났잖아요. 서양사 이꼴 세계사의 담론에서 벗어났듯이 이제는 세상이 동양과 서양이라는 이분법의 세계로 양분화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인류사라 하나의 유기체적인 균형 감각, 또 보편적 역사인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이런 즐거움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과제고, 또 공부하면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조금 다른 관점에서 중동과 서아시아 이슬람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고뇌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고 수고하셨습니다.